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조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2025년, 26년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대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보자. 그전에 100억쯤은 있어야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이게 4월 중순에 나온 데이터일 거야, 아마 저번 주인가. 자, 10억 있으면 된대.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총자산 100억, 부동산 포함. 이건 금융자산 기준으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현금, 그리고 주식, 채권, 이걸 포함해서 10억 있으면 부자래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한국에서 부자, 그러니까 돈 벌면은 땅하고 집 사잖아. 그러니까 뭐 아파트 투자한다고 해야 돼? 부동산에 이제 환장했죠, 이제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 관심사가 금융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6,500 찍었었나? 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가져야,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가라는 숫자 중심 논의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처음이래. 처음 돈도 돈인데 난 내 시간 내가 쓰는 게 중요해 라는 개념이 부의 정의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즉, 자산 규모 자체보다 그 자산이 만들어지는 나의 현실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내가 내 시간 쉽게, 내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돈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겠지. 그리고 점점 부동산 중심에서 이제 금융 중심으로 부가 재편하고 있더라 라는 게 지금 부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하네. 자, 그런데 이게 잘 체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 근데 이게 왜 빡세냐라는 거를 좀 현실 체감 기준으로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어. 음, 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2026년 1인 가구 생활비 얼마 나올까요? 평균 생활비 135에서 170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디로 나가지 하면은 뭐 많이 빠지지. 일단 뭐에 나가요? 통신비 나가지,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뭐 어디 나가요? 교통비 나가지. 또 어디 나가요? 식비 나가지. 식비 커다랗죠. 자, 그리고 최소비, 최소 비용이 130 145만 원. 중요한 거 빼야죠. 그러니까 월세, 월세, 월세. 자, 최소 생존 생활비가, 자, 못 날아요 밖에서. 여가 경조사 제외. 이 말이 뭐냐? 우리 술을 잘 안 마시게 된다. 당연히 술 안 마시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진짜 사람 음, 사람 안 만나게 됨. 술 안 마심. 돈 나감. 돈은 그 전에 나가잖아. 뭐냐, 물가 높아짐. 근데 체감 물가가 높아짐. 밥 먹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 사람 만날 때 보면은 그러면 한 끼 먹어도 5만 원 이상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뭐 한 두 번, 세 번만 해봐.
여기서 평균 최소 생존 생활비가 증가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근데 적정 생활비가 있어요. 조금 인사치레 좀 하고 싶다 포함해서 260, 28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개뿔 없이 그냥 목숨 숨 쉬고 있는 데만 이제 나가는 돈. 자, 근데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 왜뭐남 손에 남는 게 없지? 라고 느낄 때 이제 1인 가구 중위 소득이 256만 원. 자, 봐봐요. 적정 비를 미달하네. 생활비가. 심지어 최소 생존 생활비에 약간 남아. 약간.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저축해야 돼? 저축.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있는, 하여튼 우리가 저런 비중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0.9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됨.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왔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돈이 이렇게 있어도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못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총 자산 100억 이상 보유자 약 40%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 못했대. 우리 친구들은 뭐 다 10억쯤은 갖고 있죠. 어쨌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느껴야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뭐 데이터상으로는 이, 이 시간의 여유를 활용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면 어떨까? 자, 넷플릭스에 지금 나와 있는 총 영상의 분량, 그러니까 그거 다 보려면 36,000시간인가 그렇대.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에 5시간씩 보잖아. 그럼 8년 걸린대. 근데 야, 8년이면 넷플릭스 이거 다 보겠네. 이러다가도 그 8년 동안에 또 저기 뭐야 업로드가 될 거 아니야. 결국 평생 봐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 정보가 넘쳐나지. 이 정보 습득인 학습. 이거 배워야 돼, 저거 배워야 돼.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죠. 정보의 뭐 홍수라는 표현도 식상하고 그냥 익사를 할 것 같지. 결코 다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고, 어쩌면은 배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전생술에 꽂혔어요. 전생술에. 어제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은퇴한다고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저는 자기 전에 전생술을 보느라 어차피 새벽 3시에 FOMC 미팅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 미리 저는 전생술을 보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뭐 저기 뭐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고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말이지, 이게 시간의 자유가 생긴다는 게 곧 심리적인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막 하잖아, 막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뭐 스케줄이나 내 뭐 플랜이든 나의 포지션 역할이든 나의 목표든 그걸 생각하느라 불안을 생각할 어떤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될까? 불안을 그것들이 덮어주죠.
근데 이제 시간이 생기면, 나한테 이제 시간이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다 보면 그 덮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의미든 관계든 내 삶의 목적이든.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돈은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안의 종류를 바꾼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 개꿀. 있으면 당연히 좋지.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 안 하냐는 난 하나만 하는 얘기 같아. 있으면 당연히 좋지. 당장 생계 압박이 줄고 선택지가 늘고 무엇보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시간도 살 수가 있지. 환경도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여지도 생기지. 아까 저게 뭐야? 1인당 1인 가구 1인 가구 최저 생활비에서 그런 것들 빠져 있잖아. 갑자기 아파봐 그래봐. 약값, 병원비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아플 때 병원 가고 병원비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뭐 약값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돈이 전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하도 돈 좀 있다고 나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일종의 도덕 권력으로서 돈이 전부는 아니다.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뭐 정서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어필하려 다 보니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난 그래. 헤게모니 관점에서 보니까 돈으로 깔아뭉개는 쪽이 있으면은 평판으로 그걸 조지는 쪽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돈이 있으면 좋고 행복한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근데 그 행복이 어떤 불안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질문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왜 가족들은 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 같지? 왜 나를 계속 꼰대로만 보는 걸까? 나에 대한 시선이 돈을 쓸 때만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닐 때는. 그리고 이제 왜 내 시간은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지? 공허하지? 이제 쉴 수 있는데 왜 쉬는 게 불편하지? 이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선택이 무섭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돈은 불안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불안의 종류를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의 불안은 줄어든다. 대신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뭐 내 삶의 의미나 관계나 어떤 목적이나 내 판단의 퀄리티나 뭐 내가 내 하루의 가치, 내가 하루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뭔가 살아지느냐 이런 것들, 내 삶의 혹은 컴파스 같은 방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때 생각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먹고 사느냐 이런 불안은 당연히 줄어주는데 뭐하고 살 거냐의 불안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어떤 원리적인 근본적인 삶의 불확실성 자체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지. 이건 연애, 그러니까 애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애인 있으면 행복하냐? 좋지. 꿀 떨어지지. 음, 있으면 좋지.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같이 밥 먹고 또뭐 꽁냥꽁냥 연락하고 뭔가 내 편이 있는 느낌 있고 서로 챙기고 이런 감각 당연히 느낌 있죠. 밤이 또 덜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애인이 없을 때는 이런 불안이 찾아 들잖아. 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뭐 나는 언제까지 계속 혼자일까? 내가 이상한가?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 없을까? 이런 불안들이 끊임없이 종종 찾아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애인이 생기면 그 불안이 사라지느냐? 일부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외로움의 한 종류는 줄어들지. 근데 그 자리에 또 역시 불안의 종류가 바뀌죠. 다른 불안이 생겨. 바람을 피느냐 안 피냐, 뭐 나를 존중하느냐 안 하냐, 스트레스를 주냐 안 주냐, 내가 힘든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가 있냐, 이 사람 앞에서 내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 맞아, 괜찮은 사람인데 내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바로 애인이 생겼다고 불안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 만나봤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인의 유무에서 생기는 불안이 이제 관계 안에서 생기는 불안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뭐 연애의 기술 이런 거는 뭐 애인의 유무를 통한 저 어떤 그런 불안 컨텐츠지.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는 다 이야기를 하지가 않잖아. 만남 이후의 것들. 그때는 뭐 그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점들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치졸함과 어떤 은큼함과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움, 진짜 말 같지도 않는 것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오지.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그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느냐와 어떤 내 불안이 제거되느냐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와, 앞으로 1리터 보틀로 커피 사 먹어야겠다. 오지네 이거. 뭐 저기 뭐야, 500ml인가 그거. 얼음 한 저 아메리 먹었을 때, 아하 먹었을 때 얼음 한 중간 채워놓고 저 커피 저기 붓고 그래 버리면 한 몇 모금 빨면 사라져. 근데 이거 괜찮네. 자, 그러니까 이, 이 행복이 근데 결국에는 불안을 완전히 덮지는 못한다는 거지. 뭐안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이 늘 지속 가능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어떤 상태라는 거 같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기보다 어떤 순간순간 올라오는 상태 같아. 행복하다는 거.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뭐 돈 생기면 좋고, 사랑받으면 좋고, 인정받으면 좋고, 뭐 쉬면 좋지. 근데 우리는 뭔가 실수를 하는 존재잖아. 틀릴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돈이 있든 간 애인이 있든 간 뭐 결국 내 안에 이런 답답함은 결국 내가 안고 살아야 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게 이거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던 목표가 달성이 됐어. 그리고 좋은 관계야. 근데 그런 좋은 관계 보통은 좋은 관계를 뭐 유지하려면 어떡하지? 그 관계가 목적이 되잖아. 그때 내 생각은 이래. 그런 좋은 관계가 목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의 단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못하겠다는 벽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 종류의 답답함. 어떤 답답함?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는데 내 안에서 진짜로 올라오는 말을 할 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좋은 조건은 있는데 그 조건 안에서 내가 뭔가 나로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는, 뭐 내가 완전히 흐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말은 거창한데 고여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불안은 뭐 결핍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결핍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드러나는 불안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뭐좀 돌아볼 줄도 알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단계를 어떤 경험을 뭐 거쳐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의 그런 정도는 되었을 때 하게 되는 느껴지는 고민인 것 같죠. 그게 아니면은 뭐 하루하루 사는 게 빡세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 그리고 그냥 내 지론인데 관계 문제의 원인을 뭔 계속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잖아. 그건 되게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뭐 자존감 문제다, 애착 문제다, 회피형이다, 뭐 불안형이다, 트라우마다, 성격차다. 물론 그 있겠지. 그런 단어들이 어떤 임상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되게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그냥 불균형이 아니라 거의 파괴적인 상태에서 어떤 정상적인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연구에서 그런 임상학들이 발전을 했잖아. 그 심리도 문제지만, 근데 이게 심리만 문제지는 않다는 거죠. 자꾸 그냥 뭐 다 결함이 있어 보여. 모든 게 다 심리 문제야. 그러니까 모조리 다 비정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그것만 보려고 했을 때 자꾸 치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뭔가 자꾸 문제 나를 자꾸 수리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봐도 그렇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정을 시도하게 되더라. 근데 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지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난 그래요. 이제 관계가 마음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요. 음, 사람한테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게 뭐 야망이든 성취욕이든 표현욕이든 뭐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욕구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현실에 부딪혀야지 뭔가 내가 살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뭐 단순히 뭐 불안해하지 마, 뭐 너는 사랑받고 있어, 뭐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 근데 그걸로 안 끝나지.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뭔가 자기 몫을 해야 되고 현실에서 뭔가 만들고 부딪히고
밀고 나가고 실패하고 또 뭔가 피드백 받고 다시 조정하는 이런 물리적인 작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그게 막혀서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관계 문제나 심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 저쪽 부분을 간과하게 되지. 특히 이거는 좀 유능하거나 잘나거나 뭔가 에너지가 있거나 야망이 있는 사람은 더 그래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잠식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내가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뭐 외로워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 일이 잘 안 풀려. 뭐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막혀 있어. 사실은 그 문제인데 그게 관계에서 누굴 만났을 때 뭐 싸웠을 때 직접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 문제로밖에 안 보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하는 힘이 있고 내 뜻을 펼치고 싶은 힘이 있고 뭔가를 만들고 성취하고 부딪히고 확장하고 싶은 힘이 있다면 근데 그 에너지가 나갈 곳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안에서 돌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오게 돼.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고 말투 하나에 예민해지고 이 상대의 작은 행동이 크게 거슬려 관계 안에 사소한 부분들이 마찰점이 돼. 이게 겉으로 보면 꼭 이제 또 성격 문제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 왜 별것도 아닌 걸로 하네? 왜 나쁘지 않은 뭐 좋은 상황인데 긍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지. 나가야 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 역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경로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비슷해. 이게 친구끼리 사이가 이제 나빠진 것도 꼭 가만 보면 누가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또 모순된 존재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지. 근데 이제 좀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쪽은 뭐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다른 한쪽은 뭔가 정체되어 있어. 이렇잖아. 그러면 만날 때 본인들은 잘 만나고 싶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되게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단순히 열등감이나 잘난 척으로만 보면 이게 또 얕아져. 실제로는 이제 언어의 해상도가 달라지는데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학습하려고 하고 좀 진취적인 뭔가 좀 의욕이 있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 새 기준이 생기지. 이제 새 문제의식이 생기지. 또는 사용하는 단어가 다양해져. 새로운 단어가 생겨. 그러면 또 보는 세계가 바뀌거든. 근데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변화 의지가 없거나 변할 생각을 못 하거나 막말로 변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언어를 못 따라갈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하는 쪽은 자기 언어를 다운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안 통하니까. 재수대기로 비춰질까봐. 또는 뭐 배려한다라는 느낌도 되겠지. 그럼 말을 낮추고, 뭐, 생략을 하고, 설명을 줄이고, 어떤 또 다른 감각도 이렇게 접어. 그러니까 말을
아끼게 된다고 해야 되나? 단순히 아끼지 않아. 안 하게 돼. 일부러. 근데 이게 반복되면 피곤해지거든. 그 사람 그렇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어, 내가 나로 말하면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말하면 안 통하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속도를 줄여야 되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네.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설명한 내가 아 하면 아 하고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면 뭐 가르치는 게 될 거고 조언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검열하게 되는 필터가 너무 많아지지. 그러면 반대쪽 정체된 쪽도 불편하지. 난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니라 뭐지? 나 무시하나? 왜 말이 어려워졌지? 예전 같지가 않네. 뭐 젠체 하나? 그러니까 일단 언어 자체가 교환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도 불편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애정 뭐 딱히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공유하는 언어의 해상도가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뭐 분명히 관계 문제는 관계 문제인데 어, 심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계의 대역 폭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20대 뭐 학창 시절 뭐 그냥 취미를 공유하는 뭐 왁자지껄하는 그때는 주고받는 대화의 속도가 비슷해.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어떻게 되면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한쪽이 계속 압축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해야지 유지가 돼. 아니면 저쪽은 더 따라잡던가. 그 과정에서 내부에 마찰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열받음의 정체.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서 얘기는 해야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 얘기, 관계 얘기가 많아지지. 누가 이랬다, 저게 저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뭐 이렇다더라. 어떤 카더라나 뭐 소문,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그 뒤로 가지 대화가. 그 미래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과거로 가겠지. 그 말하자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러고 있는데 뭐 누가 이랬니 저거 저게 전에 섭섭하니 서운하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아귀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음 저는 인간의 불안을 심리로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불안은 마음 속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마음 속에서도 생기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 어떤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에너지 뭐 실질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언어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뭐 작동하느냐 이게 얽혀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은 뭐 결핍을 줄일 수는 있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게다가 불안은 부족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남는 에너지가 갈 곳을 잃을 때도 생기더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현대인의 새로운 욕망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감지되고 싶으나 감지당하고 싶지는 않은 욕망.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좋은 모습, 좋은 거 자랑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또 지극히 사소한 유치함 뭐 어떤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처절함 이런 것들은 감지 당하고 싶지가 않지. 그러면 4월 30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한 달 동안도 고생하셨고 씩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바쁘지만 한가한 한 가지만 바쁜 저는 정태현이었습니다.